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사이언스 리더 제7화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징, RNA 바이러스, 그리고 신종 플루, 혹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그 구조와 그 종류,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강한 침투력과 강한 전염력의 이유는 무엇인가,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이 슬라이드에 RNA 바이러스 질병들에 대한 그 환자들의 특징들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사스, 메르스, 코로나19,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들이고요. 에볼라 바이러스, 신종플루, 에이즈, 그 다음 신형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겠습니다. 아마 다음 시간에 이들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. 먼저 이제 이미 18년 전에 이 사스 코로나가 창궐을 했고요. 그 뒤로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, 그리고 그 간격이 좀 더 빨라지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중국 지역에서 이런 박쥐나 혹은 그 중동의 낙타, 혹은 지금 변종 코로나는 아직까지 중간 수치가 안 밝혀졌지만 이런 박쥐로부터 유래한 바이러스의 변종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. 치사율은 그 다행히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이 변종 코로나가 좀 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진행 중인 질병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나 숫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유행했던 이거 신종플루 H1N1 독감이었죠. 이 A형 독감이 치사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. 그 미국에서는 0.2%까지 정도 보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총 사망자 수는 미국에서 12,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사망자를 냈었죠. 그에 비하면 뭐 사스나 혹은 그 메르스나 뭐 코로나19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세 종류로 우리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알파, 베타, 델타로 나누는데요. 알파형은 주로 그 개나 고양이, 돼지 혹은 그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지만 주로 이런 그 우리 그 주로 가축들,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이겠죠. 혹은 가축들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. 그 다음에 주로 그 사람에게 주로 많이 전염되는 형태가 이 베타 코로나입니다. 그래서 박쥐에서 이제 그 유래한 거 혹은 돼지에서 유래한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로 사람, 그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가 전부 다 이런 그 베타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델타형은 주로 이런 그 조류나 칠면조 등의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알파, 베타와 델타를 구분하느냐 하면 이 바이러스 구조에 있는 여기에 보시면 요 엔벨롭 프로테인이 있습니다. E라고 부르죠. 이 엔벨롭 프로테인이 이제 그 바이러스의 그 외부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단백질의 이제 변이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알파, 베타, 델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밖으로 삐죽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되겠죠.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표면 수용체, 주로 사람에게는 ACE2라는 수용체입니다. 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이제 그 숙주 내로 침입하는데 주로 쓰이게 됩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를 구분하는, 코로나를 구분하는 그 포장 단백질, 이 단백질, 그 다음에 그 코로나의 침입에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, S 단백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. 네, 여기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알파와 베타와 감마형이 어떻게 단백질의 E 단백질, 아까 우리 포장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 끝부분에 이 아미노산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 구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대할 때 특히 입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코로나19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그 우리 사람 세포에 침입할 때 이제 사람에 있는 이 구강, 점막 표피 세포에
주로 많이 있는 이 ACE2라는 수용체 단백질에 붙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ACE2라는 단백질이 특히 입속에 많고 그 중에서도 우리 혀에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손 혹은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것 같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왜 이 코로나19의 환자들이 주로 이 감염이 되면 신장이 손상당하는가? 바로 이 ACE2는 우리가 그 흔히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이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아마 그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ACE 저해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ACE라는 단백질을 저해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요. 바로 그 중에 한 A형이 ACE와 비슷한 형태의 A형이 바로 이 ACE2라는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이 신장, 혈액, 허파,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CE2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래서 고혈압 환자, 당뇨 환자, 심혈관 질환 환자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됩니다. 네, 이 논문은 며칠 전에 발표된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19는 뭐 판데믹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고요. 뭐 정확한 치사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. 그런데 이제 11년 전에 있었던 미국 독감, A형 독감이죠. 이때 치사율이 뭐 최대 한 0.4%까지 보는데 이때는 판데믹이었습니다. 그래서 온 지구상에 창궐을 했죠. 그리고 또 이제 판데믹이 사스 코로나였죠. 18년 전에 있었던 사스였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4년경에 있었던 메르스가 또 판데믹이었는데 이때 메르스는 판데믹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제 메르스가 상당히 치사율이 높았죠. 34%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두 개의 질병, 사스와 메르스의 공통점을 보면요. 이 병원 내의 감염이 58%, 70%로 아주 높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특히 또 이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치사율은 그렇게 우리 코로나19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리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격리하는 것이 자가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독감이나 혹은 조류 독감과 달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병원 내에서의 감염도 상당히 심각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한 18년 전에 있었던 사스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어났고요. 뭐 증상도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. 고열, 오한, 그 다음에 잦은 호흡 이런 것들이죠. 그 다음에 잠복기 뭐 이 정도 한 5에서 한 10일 정도 됐었고요. 당시에는 3에서 4%의 치사율이라고 알려졌었지만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한 7에서 10%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.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. 그러면 사스의 원인은 무엇인가?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 더 재미있는 것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감염자의 콩팥, 그 다음에 폐 조직에서 아주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장이 약한 사람이 코로나19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아까 ACE2라는 사람의 단백질, 주로 표피세포에 있는, 물론 뭐 허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ACE2라는 단백질로 이 코로나19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이 ACE2라는 단백질이 주로 신장에 많이 있죠. 그래서 이 신장에서 이런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18년 전에 사스에서 우리가 이미 배울 수가 있습니다.
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가만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돌연변이를 일으켰을까요?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변종이 생기고 더 전염력이 강해지는 것이니까요. 그런데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. 즉 생명체가 살아가는 힘이죠. 그래서 돌연변이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의 독성이 좌우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독성이 너무 강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독성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버리죠. 그리고 또 이 숙주세포가 빨리 죽어버리면 자기도 번식을 하려면 그런 숙주가 필요한데 숙주가 너무 빨리 죽으면 자기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너무 독성이 강해도 바이러스한테는 안 좋고 혹은 또 독성이 너무 약하면 이 숙주세포가 자기를 파괴해버리니까 바이러스를 잡아먹어버리니까 바이러스는 또 안 좋죠.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 이 숙주세포를 빨리 안 죽이면서 바이러스가 정식하는 정도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우리 자연계에서 선택되어 온 거죠.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언젠가는 계속 이런 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요. 그리고 이 인간과 바이러스는 서로 적당한 선에서 이런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꾸 이런 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그 시기가 그 간격이 자꾸 더 짧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치사율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. 사스와 메르스, 지금 코로나19까지 거기에는 평등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. 치사율과 감염률에서. 특히 남녀가 좀 다른데요. 감염률은 남녀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치사율은 남자가 2배가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연령대도 좀 차이가 납니다. 60대 이상이 아주 높습니다. 특히 그 감염률이나 혹은 치사율이, 특히 사망률이에요. 그 중에서도 이런 그 노령자들이 고혈압, 당뇨,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장소별로도 이런 병원 내 감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논문은 2004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. 2003년도에 그 홍콩에서 창궐했던 사스의 환자 1755명을 분석했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환자의 비율은 비슷합니다. 즉 감염은 비슷하게 서로 된다는 걸 보여줘. 오히려 여자가 조금 더 55% 많았는데요. 물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 치사율, 사망률에 있어서는 여자가 13%를 보일 때 남자가 22%를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상당히 이 남자에서 유의적으로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치사율이 54%나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고령자일수록 이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. 흥미로운 것은 이 병원 내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들의 감염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 23% 정도의 그 병원 내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일하던 그 의료 인력이었고요. 또한 그 흔히 알고 있는 사스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 증세를 보인 환자들의 사망률이 52%나 되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주 높았죠.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마다, 환자마다 자기가 좀 더 약한 취약한 기관이 있겠죠. 허파가 약한 사람, 혹은 신장이 약한 사람, 혹은 그 심장이 약한 사람, 혹은 간이 약한 사람.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좀 더 취약한 기관에서 더 빨리 손상을 받으니까 그 증상은 어떻게 특정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사스의 증상 이외에 그 다른 특이한 그 기관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특히 남자가 위험하고요. 60세 이상이 위험하고 특히 비특이적인 임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그
각자의 기저질환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그 다른 기저질환, 특히 자기에 취약한 곳이겠죠. 에서 나타나는 증세를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 메르스 코로나 질병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줍니다. 그 2018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메르스 발생 현황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. 이 남자와 여자의 감염률은 아주 비슷합니다. 그런데 치사율은 남자가 확연히 높죠. 특히 그 144명 중에서 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정도 많이 발생했고요. 평균 연령이 54.9세입니다. 그리고 1차 감염자는 더 높아서 58.2세였죠.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59.8세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. 그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높습니다. 86.4%죠. 그래서 이 남자 그리고 그 60세 이상 그 다음에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2020년 이 코로나19에서도 이 외신들은 이렇게 전합니다. 남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취약하다.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흡연하기 때문일 것이다. 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한수산시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, 근로자들이 거의 남자들이었다.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운다. 그래서 담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외신들은 말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저는 담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혹시 담배에 손상된 HDL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HDL이 더 낮죠. 그런데 흡연에 의해서 HDL의 좋은 기능,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습니다. 이런 항감염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HDL의 유익한 효과들, 바로 항감염 효과가 있습니다. 항균,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 남자가 원래 낮고 여자보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이 HDL이 감소하죠. 우리가 이 사이언스 리더 1, 2, 3, 4탄에서 잘 배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흡연에 의해서 HDL의 기능이 감소하고 HDL의 양도 감소하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이런 그 항바이러스 기능이 감소되는데 손상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특히 이 독감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걸립니다. 왜냐하면 그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항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잘 노출이 됩니다.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기하게도 남자나 노령자나 기저질환자에서 더 잘 걸립니다. 이거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기초 방어력 그리고 이러한 그 항감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. 특히 남자에게서 특히 흡연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HDL이 낮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HDL이 높으면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감염에 대한 저항 능력, 즉 항바이러스 효과도 강하고 또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HDL이 높으면 이러한 그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억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특히 그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 좋은 예로서 이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역시 같은 이런 RNA 바이러스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여기에 감염이 되면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감소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되고 또 오줌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제 핀묘기가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데 이때 HDL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. 이건 이제 제가 다음 그 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HDL이 높으면 바이러스에 대한
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면요. 코로나19는 그 기초감염 지수가 한 2.2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환자 한 명이 그 정상인 2.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. 이거는 독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초기 때 환자가 자신이 이 환자인지도 모를 때 이미 남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흔히 기존 독감은 환자가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에게 정식당했을 때 막 기침하고 막 재채기 막 나오고 열 나고 이럴 때 남을 감염을 시키는데 이 코로나는 자기에게는 증상이 없어도 남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. 또한 사망률은 일반 독감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아주 높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사망률이 연령의 증가에 의해서 따라 올라갑니다. 그래서 50대 이후의 사망률이 급증하는데 80대는 14%까지 올라간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요. 특히 이 입속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코나 입, 특히 저는 입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. 아까 ACE2 이 수용체가 우리 구강 점막 세포에 많이 있습니다. 혀에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자주 손 씻기를 통해서 이런 거 바이러스의 노출 정도를 없애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이제 좋겠다는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RNA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현기성이니까요. 이 공기 노출이 되면 금방 활성이 상실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일구에 대한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그 개인 위생 수칙은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이제 박수를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감염을 조심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2004년도에 발표됐던 홍콩 사스에 대한 그 환자 분포에 대한 슬라이드를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당시 의료 인력 중에서도 특히 이 간호사의 감염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. 총 그 의료 인력이 405명이 감염이 됐는데 공공병원에서 의사가 56명일 때 이 간호사는 188명이 감염이 됐습니다. 상당히 많은 숫자죠.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보조 인력, 지원 인력이 108명이 감염이 됐고요. 그 개인 병원에서는 이 의사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간호사는 16명이 감염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간호사들에게 이런 그 감염의 위험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당연히 이런 그 환자와의 접촉 시간, 밀접도 혹은 접촉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, 특히 코로나19가 어떻게 이 우리 사람의 세포로 침투하는가, 특히 입과 혀에 많이 있는 ACE2 수용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누가 더 이 코로나19에 민감하고 취약한가, 특히 남자 6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, 그리고 외신에서는 흡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흡연보다 더 깊은 곳에 HDL이 낮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또 다른 그 RNA 바이러스의 질병이죠.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특히 한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요. 그때 이 HDL이 어떻게 변화하는가, 어떻게 HDL이 줄어들고 나빠지는가. 그런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코로나19가 신장을 공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또 매년 이런 바이러스는 찾아오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잘 대비해서 걸리지 않을 것인가?
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사이언스 리더 제7회 마치겠습니다.